그래서 가격 등락률, 저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지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린다면 저는 뭐 실거래가로 보는 분도 있고 이걸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진단하는 지표는 주간 단위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걸로 보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차용하는 이게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더 우리가 민첩하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표를 저는 늘상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표가 저점을 찍었었던 게 마이너스 0.48%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3% 정도로 왔습니다. 거의 그 정도에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48 이걸 찍고 마이너스에 맴돌고 있지만 마이너스 0.3 그 근처에서 계속 이루고 있어요. 자, 이 값이 플러스로 전환되느냐, 0을 찍고 플러스로 전환되느냐 아니냐의 질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근데 이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오긴 올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 거시지표로 봤을 때는 올해 내에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온다면 끝자락일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셔라. 하반기 끝자락 정도로 좀 보셔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보는 방법을 먼저 본다면 그리고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격 등락률이 이렇게 제로를 향해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제로를 향해 가는 가격 등락률이 단 한 번도 어느 날 갑자기 플러스로 간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가는 원리를 여쭤볼까요? 우리가 아파트 사고 싶어서 중개사무소 가요. 네. 이번 주에 딱 갔더니 가장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같은 아파트인데 이거는 11억이에요. 그러면 사러 갔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뭐를 사요? 10억. 싼 걸 사죠. 네. 그죠? 10억짜리. 그럼 10억은 결과적으로는 굳이 따지면 뭐예요? 금매예요. 금매가 먼저 팔려요. 비싼 게 먼저 팔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실거래가인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가 가장 싼 게 없어지고 남은 덜 급한 금매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짜리, 11억짜리, 12억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남아있다 그러면 뭐부터 거래가 돼요? 제일 싼 거부터. 그러니까 제일 싼 거부터 거래되니까 10억짜리를 거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12억짜리를 거래하진 않아요. 그 중간 11억짜리를 거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촘촘히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가장 싼 거부터 하나하나 빠져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반등하는 거지. 그렇죠. 갑자기 13억짜리 사지는 갑자기 13억짜리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죠? 네. 나 이거 기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하면서 13억짜리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변수가 가격 말고 물가라는 변수나 모든 변수가 정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 찍고 어느 날 2%를 찍지 않아요. 9.1 찍다가 8.7 찍다가 뭐 8.3 뭐 7.2 뭐 6.8 그러다가 뭐 점점 이러다가 뭐 5.0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약간 표준적 분포 그리듯이 네, 정규 분포에 가깝게 정규 분포지만 실물 경제에서 정규 분포를 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웅달님 두상이 예뻐가지고 동그래 보이시지만 사실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면 원은 아닐 거예요. 울퉁불퉁할 거예요. 땜빵이 있을 진짜 실물 경제에서는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건 거의 없다고. 지구도 동그란 건 아니잖아. 찌그러져 있잖아.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찌그러진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만큼 걸리는데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 드린 건데 이 가격 등락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에서. 그럼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네. 만약에 0을 그러면 시간을 걸려서 0에 딱 온 거예요. 네. 0을 올라갔다가 네.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없나요?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걸 전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주식 시장에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이 자주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 조작 사태 했었잖아요. 주가가 뭐 3일 연속 하한가 찍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20% 올라가죠. 이게 데드캣 바운스죠. 네. 이게 왜 그래요? 핫다. 갔다. 이 정도면 많이 조정됐다. 음. 하한가 따라잡자 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어요. 그 주식이라는 것은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트레이딩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내일 사고 싶다고 해서 내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팔고 싶다고 해서 내일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체결되고 그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더더군다나 이게 이 사이클을 정확히 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현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사이클이라는 건 이현철 선생님. 이현철 소장 죄송합니다. 이현철 소장님께 예, 김현철을 또 좋아해가지고 예. 아파트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를 때는 상당 기간 오르고 떨어질 때는 상당 기간 떨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등락률을 봤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0을 향해 갈 것이고 0을 향해 갈 때는 분명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 지표를 같이 보셔라. 네.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 가지 지표 제가 함축시켜 본 거예요. 네. 세 가지 지표를 꼭 보셔야 되는데 가격 등락률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마이너스 0.3에서 지금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로 바로 가지도 않아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8,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3 네. 그러다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뭐 1.8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이너스 0.1 그러다가 0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그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좀 네. 찌그러져 있지만 그 그래프를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그래프가 궁금하신 분은 웅달 책방하고 같이 콜라보했던 미분양 주택 건수 그거 분석했던 매달 그거 보시면 그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혹시 그거 안 보시고 보시는 분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추적하시는 거, 그 가격 그 자체를 추적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이거 추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우리 동네에 봤더니 집값이 마이너스 50%예요. 그럼 이제 살만한 시점 왔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전체 거실을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 동네의 특성은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 시점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당장 사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 주에 0.2% 빠지면 좋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마이너스 0.2% 또 빠지면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언제일지를 모니터링 하시는 거 좋겠다. 근데 지금은 좀 서울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은 알아볼 시점은 왔다. 예, 거의 임박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지역별로는 그러니까 가격 등락률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 주택 건수죠.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실히 해소된다. 두 가지 미분양 주택 건수, 전체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는지. 유의미하다는 것은 6만 호나 6만 5천 호 밑으로까지 쭉쭉 떨어지는지. 예. 그 기간을 쭉 보셔야 됩니다. 한 3개월 연속 확실히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준공후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지. 근데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준금리 그 자체입니다. 혹은 시중금리. 네.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특히 주택시장을 보려면 시중금리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문자 왔는데 네. 뭐 3%, 3%, 예, 3.5% 많이 떨어졌죠. 네, 저도 그럼 많이 떨어지는 만큼 주택 매수 심리가 어떨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때는 동결하고 인상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 5월 25일인가요?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그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거나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어도 금리 인상을 없겠구나 하는 마음 그때는 시중금리가 더 떨어져요. 네. 먼저 떨어지는 거죠. 먼저 치솟고 먼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정점은 23년이지만 시중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은 22년 10월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 먼저 떨어지죠. 그럼 왜 그럴까요? 시중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금리로 은행끼리 결투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은행 걸 이용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고, 특히 기준금리를 연내에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만약에 네. 곧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막 폭발해요. 그러면 이제 역시 주택시장에도 그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단체 톡방에서 야 이제 사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결국 매수 심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표를 보실 때는 주택 매매 가격 전망 CSI, 예. 주택 가격 전망 CSI 이 지표를 따라 보시면 좋겠는데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기 좀 불편하시고 하시다면 어쨌든 그게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곧 된다라는 그 기대 심리. 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릴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혹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 가격, 등락률. 이게 0을 통과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맞물려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깊게 들여다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보여줄 만한 우리나라만의 그 시점적인 특징도 있죠. 그게 바로 총선. 총선을 앞두고는 당연히 정치인들이 제도를 개편하거나 할 때 뭐를 더 인식해요? 표를 인식해요. 결국 주거 안정이 목적인 거예요? 표가 목적인 거예요? 표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목적이면 주거 안정의 개념이 뭐예요? 주거 안정의 개념은 사실 집을 가진 자 그리고 못 가진 자. 네. 그러면 주거 안정의 목적은 못 가진 자도 갖게 만들어 주자가 주거 안정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목적은 네. 못 가진 자도 갖는 게 주거 안정인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못 가진 자가 가지려면 집값이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주거 안정되고 집값이 떨어져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기보다는 뭐가 목적이다? 표가 목적이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가점유? 혹은 임차 거주가 더 많아요? 자가점유가 많아요. 반반이 아니군요. 반반에 가까운데 네. 반반이지만 자가점유 비중이 좀 높아요. 그렇구나. 그런 표를 인식했을 때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표를 인식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많이 공급하고 그러면서 가격은 조금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게 표에는 제일 좋죠. 예, 집은 갖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졌으니까 그 정권에 표를 더 보태겠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자도 역시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표를 인식하기에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총선을 앞에 두고 보통 집값이 반등하는 경향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나타날 것을 좀 생각한다면 어쨌든 전체 그 집값 등락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23년 좀 끝자락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소폭 반등하는 시점이 온다. 근데 집을 사는 것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거의 이제 마주하는 시점이니까 천천히 집을 알아보는 시점이 왔고 알아보다가 여러분 알아보는 시간도 꽤 길잖아요. 그럼요. 예, 뭐 한두 달은 많이 발품도 팔고 관심 있는 지역에 그 공인중개사무소도 많이 방문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점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지역별로는 특색이 있다. 교수님 그 가격 등락률에서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0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경우는 네.
이제 부동산이 약간 항복모함 같은 거니까 큰 사이클을 그리니까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건데 네. 그럼 0에 가까이 갔다는 거는 바닥은 나왔다는 건가요? 0을 찍는 그 지점이 바닥인 거죠. 가격은. 그게 그때가 그러지 바닥이라고.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등락률의 저점이 가격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예, 이해 가시죠? 네. 여전히 그 가격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낙폭이 축소된 것 뿐이에요. 그죠? 여전히 가격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아니죠. 전국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딱 정확히 바닥인 거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 이후부터는 플러스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별로 들쭉날쭉한다 하는 현상을 이제 책에다가는 어려운 표현인데 탈동조화라고 썼죠. 이게 재밌는 게 주가 그래프도요. 여러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미국 주가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은 1년 그리고 코스피 흐름 1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이버에서 보기 쉬우시잖아요. 그럼 그 그래프의 모습이 어떨까요? 매우 유사해요. 레벨의 차이지 이게 뭐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흐름이 매우 유사합니다. 네. 이게 동조화죠. 동조화.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게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에요. 시점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 23년은 20년에서 23년 사이에 이런 뭐 코로나19나 전쟁이나 고물가나 뭐 엄청난 고금리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를 맞이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이 같이 만나는 국면이에요. 그게 바로 인구 구조 변화죠. 그러니까 아이 울지 않는 그 도시 같은 경우 지방 소멸 도시 뭐 이런 데는 뭐 십몇 년 동안 아이 한 번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점 고령화되는 거예요. 가장 젊은 그 이장님이 뭐 65세 뭐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지방 그 지역은 소위 공실집이 되고 공실집은 투자 가치로서도 미래 투자 가치로서도 봐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 가격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 전쟁 고물가 고금리라는 20년에서 23년 동안에 나타나는 그 주된 경제의 특징들 이런 일시적인 특징들과 이 인구 구조 변화라는 특징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 집값이 반등하는 것이 전국 가격으로는 연말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3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반등하는 시점이 더 빠른 거고요. 지방 지역에서도 광역시나 이런 지역은 또 평균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지만 좀 정말 이제 군소도시나 고령화 지역 같은 경우는 안타깝습니다만 아예 이 반등세로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탈동조화되는 거죠. 수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잣대로 한번 놓고 그 서울과 그런 지역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구의 이동을 봐라. 네.